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224페이지입니다. 첫 시간에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자, 교재 224페이지.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설명을 아직 안 드린 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저 설명을 하고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224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계산 공식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시면 요게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수입 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했다면 우리가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내가 건물을 하나 빌려 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A라는 상가에다가 어떤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하고 있다면 이 사업장 임대료를 경비로 빼줘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건에 대출이 있고 우리가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다면 그 대출 이자를 경비로 빼줍니다. 이게 이제 주택이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필요 경비로 빼줘요. 자, 그런데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보유 중의 임대 소득을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경비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자는 보유 중 임대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주택 팔 때 양도차익 계산 시는 담보대출이자를 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경비 파트에서 자세히 보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눈도장 찍으시고,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여기 물어봐요. 총 수익 금액 범위,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 수익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 이름하여 월세 수입만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임대료 수입은 물론이고 감주 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간주 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간주 임대료가 뭔지 개념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가 뭔지 용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가 임대 보증금하고 주택 임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 주택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은 전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개념을 이 주택
주택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상가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제가 간주 임대료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상가 임대 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 임대료 개념을 설명을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 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때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가지고 국세청장이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비율을 1년에 한 번 고시합니다. 그러면 21년 기준으로 고시된 비율이 얼마냐면은 연 1.2%입니다. 요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간주 임대료 비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연 1.2%고 우리가 2020년은 1.8%였고 그 다음에 19년은 2.1%였습니다. 최근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비율도 이렇게 계속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놔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했고, 자,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보증금 10억에, 자,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 월 관리비 100만 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건물주 갑의 총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잠시 고민해 보시고, 자, 잠시 고민이 끝났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12개월 분을 받았지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일단 3,6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수입 3,600만 총 수익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리비 수입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봐요. 우리가 건물주 갑의 통장에 관리비가 들어왔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뭘로 잡아야 됩니까? 수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 갑의 통장에 관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관리비 수입도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여기 이제 갑이 이제 건물 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두고 있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관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요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달 관리비를 100만 원을 받고 있고 12개월 분을 받았으니까 관리비 수입 1,200만 원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돼요.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임대 보증금 10억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 원을 자, 건물주 갑은 이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 건물주 갑은 이 돈 받은 적 없지만 이 금액을 건물주 갑의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1,200만 원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럼 봐요. 우리가 건물주 갑이 직접 돈으로 받은 건 4,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 갑이 직접 돈으로 받은 건 4,800밖에 안 되지만 임대보증금 10억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 원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갑에게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수익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가 뭔지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중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상가 임대보증금하고 주택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225페이지 거기 중간 디귿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여기 뭡니까? 상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상가 간주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이렇게 돼 있지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몇 개 이상이고 임대보증금이 얼마 이상일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런 조건 없고 그냥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고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재 224페이지 거기 주택 간주 임대료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의 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주택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3억 초과 동그라미 하시고, 요게 상가 임대보증금하고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자,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상가 임대보증금은 조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상가 임대보증금은 조건에 관계없이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가가 한 개밖에 없어도, 상가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돼도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소득세 부과한다고요. 자, 그런데 주택 임대보증금은 언제? 자, 첫 번째, 주택이 몇 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임대보증금의 합산된 금액이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이하 소유자이거나 3주택 이상 소유자이더라도 임대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 안 합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갑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고 보증금 10억에 월
300에 임대를 하고 있고, 갑이 우리가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A주택은 직접 거주하고 있고, B주택은 병에게 월 100에 월세를 주고 있고, C주택은 정에게 보증금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다 합시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만 소득세 부과한다.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만 소득세 부과한다. OX.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만 소득세 부과한다. 맞아요.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만 소득세 부과한다. 이 말이 맞다고요. 쌤, 주택이 3개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적용하고 임대보증금도 소득세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뭔가를 하나 놓쳤습니다. 자, 이 조건대로 이야기합시다. 주택 전세 보증금 3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적용 안 하지요? 주택 전세 보증금 3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적용 안 합니다. 왜? 3주택 이상 소유자이지만 임대보증금의 합산된 금액이 3억 초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3억 이하입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이지만 임대보증금의 합산된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전세 보증금 3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만 소득세 부과한다. 맞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언제 적용되는지 요 이야기와 요 이야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27페이지. 자, 227페이지.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의 수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실제 임대로 받은 날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주기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계약서에 매월 1일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매월 1일 날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된 상태에서 자, 임대가 개시가 되었는데 자, 을이 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매월 1일에 우리가 임대료를 입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11월부터 12월까지 11월, 12월 임대료는 우리가 입금을 하지 않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입금을 하고 있지 않다가 22년 3월 달에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요 11월 분 임대료, 12월 분 임대료는 자, 21년 임대소득으로 잡아야 됩니까? 22년 임대소득으로 잡으셔야 됩니까? 자, 금방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임대소득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된다?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의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 못 받았어도. 근데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의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21년도에 돈을 못 받았지만 지급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의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11월, 12월 임대료는 지급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이 21년 임대소득으로 잡으셔야 돼요. 실제는 22년에 받았지만.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부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그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그 2주 전에 설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좀 보충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충 좀 하고 양도소득세 들어갈게요. 자, 2주 전에 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정리 프린트를 받으셨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프린터 3페이지 뒷면에다가 가산세 관련 이야기를 필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산세 관련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좀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 좀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거기 2주 전에 받으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정리 프린터 3페이지 뒷면 그 여백에다가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필기를 해놨을 겁니다. 뭐 필기 안 했으면 지금 하십시오. 자, 요게 이제 가봅시다. 제가 이제 아마 2주 전에 우리가 취득세를 가지고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산세 관련 이야기를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좀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게 혹시 지금 필기를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옆으로 길게 나가기 때문에 프린트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몇 프로 부과됩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몇 프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요. 우리가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20%, 부당 무신고인 경우에는 40%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몇 프로?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 우리가 일반 가소 신고인 경우에는 10%, 부당 가소 신고인 경우에는 40%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자, 몇 프로 부과됩니까? 몇 프로? 자,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미납일수 하루당 0.025%를 부과하는데 무제한적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최고 75%가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언젠가는 보통 징수할 끼고 이때 보통 징수를 할 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미납세액만 보통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해요. 그런데 이때 보통 징수 납부 기간 내에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몇 프로 부과됩니까? 몇 프로? 3% 부과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되셔야 돼요. 뭐를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 요율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일수 하루당 0.025%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 부과합니다. 하루 늦어도 3%, 10일 늦어도 3%, 30일 늦게 내도 3%. 달라요. 자, 그런데 헷갈리게 이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를 우리가 지방세는 22년 2월 2일까지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용어 대신에 가산금액
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가정을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2018년에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하면서 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었습니다. 2018년에. 자, 그런데 작년에 지방세 징수법이 일부 재수정이 되면서 지방세는 22년 2월 2일까지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22년 2월 3일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법이 이렇게 다시 재수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선을 좀 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우리가 연체료인 용어가 그러니까 연체료 용어가 가산금이냐 납부지연 가산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체료 용어를 가산금이라고 칭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칭하느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하고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다르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지. 이때 용어가 가산금인지 납부지연 가산세인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고 이게 뭡니까? 한시적 규정 아닙니까? 한시적 규정들은 출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 출제 지침이 내려갈 때 한시적 기준들은 가급적 출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22년 2월 2일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용어 대신에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 자체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용어 무시하시고 여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징수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징수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요. 자, 몇 프로 부과합니까? 헷갈리게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냐 미납된 세금이 국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때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인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월별로 부과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부과합니다. 이게 월별로 부과된다고 해서 야 이름을 우리가 설명 편의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월별
가산세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일별로 부과해요. 어떻게? 미납일수. 그러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0.025%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 편의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별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속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체납된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헷갈리게 우리가 지방세는 22년 2월 2일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용어 대신에 중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22년 2월 3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이것도 한시적 규정이고, 한시적 규정은 통상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중가상금인지 납부지연가산세인지 용어를 구분하는 게 부담되시면 그냥 용어는 무시하시고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체납된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이냐에 따라 연체요율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하면서 21년 1월 1일부터 가상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쓰고 중가상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사용하겠다고 2018년에 법을 개정해 놨었는데 2020년 말에 지방세 징수법이 재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방세는 우리가 가상금, 중가상금이라는 용어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서 교재에도 보면은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되어 있고 가상금, 중가상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왜? 법이 이렇게 개정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 말에 일부 재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한시적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요게 용어 사용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금인지 중가상금인지 용어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용어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하고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요율이 다르다는 거.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 용어가 가상금인지 납부지연가산세인지는 구분 못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속 체납하면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이냐에 따라 연체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 용어가 중가상금인지 납부지연가산세인지는 구분 안 해도. 제가 요거 보충하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게 2주 전에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그렇게 뭐 가만히 계시면 제가 꼭 안 한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2주 전에 제가 확실히 설명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프린트 뒷면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요거 보충하고, 자,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양도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